부모님들이 얘 천재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되게 영재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뽀로로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이제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놀이만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런 특성이 자폐 스펙트럼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는 제대로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입니다. 근데 내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을 진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훈련과 치료를 통해서 확실히 좀 더 좋아지고 개선되는 아이들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도 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고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로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사이트 네, 보니까.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 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추가 수련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2년을 더 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아정신과라는 영역이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이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심리적인 문제도 당연히 많이 보지만 뇌신경 발달적인 측면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년이 따돌림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이런 것들 이제 심리적인 문제랑 좀 더 연관이 크죠. 하지만 3세, 4세 이런 아이들이 언어 발달 문제나 사회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뇌신경적 발달의 문제에 가까운 것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보는 그런 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병원을 찾게 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은 한 돌 조금 지나서 오기도 하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유병률이 한 1.5에서 2%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하고 많이 보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은 혹시 쉽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어리면 어릴수록 쉽게 구분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요. 12개월, 18개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확연하게 진단하거나 알기는 생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가끔은 3세, 4세 이때 오는데 오히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영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서 사실 미리 특히 18개월 이전 아이들을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폐 스펙트럼인 건가요? 아니면은 자라면서 자폐 스펙트럼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어느 시점부터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무슨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을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인 겁니다. 다만 그게 그 시점에 발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그 시점에서 그 이상의 발달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발달이 정체되거나 굉장히 좀 미미하거나 그래서 더 눈에 띄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어찌됐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부모의 양육 혹은 애착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절대 거의 아니라고 봐야 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죄책감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자폐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은 일단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언어 발달의 지연입니다. 일정 시기가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8개월, 24개월 되면 두 단어 문장들 같은 것들을 하고 자기 의사나 욕구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원하는 걸 추구하고 매개가 언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늦는 건 확실한 사인이 되는 편이에요. 물론 언어 발달 지연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자폐 스펙트럼이냐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인 아이들은 언어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호명 반응과 눈 마주침 같은 기본적인 상호작용 측면들에 있어서 결핍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호명 반응이라는 게 아예 안 된다 이러면 너무 확실하겠죠. 하지만 애매하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10번 불렀는데 두세 번 정도 볼까 말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거의 안 들리는 아이처럼 행동을 하거나 자기 놀이만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 의심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눈 마주침 같은 것들도 우리가 눈이 마주쳐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말을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교류를 할 때 상대의 얼굴을 보고 눈 마주침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 딴 데를 보는 것 같다거나 상호작용하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나 좋아하는 레파토리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판별이 어려운 건 보통의 아이들,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4세, 5세 때 뽀로로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쳐보죠. 뽀로로를 다른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7세가 되면 다른 만화로 바뀌잖아요. 또봇으로 바뀌든지 티니핑으로 바뀌든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놀이나 주제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에 고착돼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고착되는 거예요.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거 하나 좋아한다.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성인기까지도 계속 가요. 그렇게 한 가지 관심사나 놀잇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천재 같은 느낌을 좀 줘요. 얘가 어떻게 이걸 벌써 다 알고 있지? 뭐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을 좋아하는데 모델명까지 막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거나 알고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 막 다 외우고 버스 노선도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거 영재나 천재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만큼 이런 것들이 부모가 이제 발견했을 땐 기쁘죠. 너무 똑똑하고 천재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특성이 자폐 스펙트럼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 부가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높고 강박적인 성향 혹은 뭔가 환경이 변하거나 루틴이 변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며 저항하는 그런 특성들,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것들, 혹은 과소감각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폐 스펙트럼도 조기 발견하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질병들이 다 그렇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너무 그것을 한정 짓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생후 2년 정도부터 취약 전 정도까지의 시기가 뇌에 있어서 발달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치료적인 개입들을 많이 해주고 또 부모님들도 환경 조정과 많은 자극을 주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조금은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 초기 시기에 진단을 하고 제대로 된 개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골든타임 전에 오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치료라는 말을 쓰는 건 저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 이런 말은 쉽지 않다. 물론 제가 보는 아이들 중에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훈련과 치료를 통해서 학교 갈 때쯤 검사를 했더니 정말 아닌 아이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사실 그걸 제가 치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때가 돼서 좋아진 건지 정말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건지 원래 아니었던 건데 그렇게 진단을 한 건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개입을 했을 때 그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좋아지고 예후가 개선되는 아이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시기에는 시작을 하시는 거 굉장히 권합니다. 근데 조기 발견이 쉽지 않잖아요. 조기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좁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폐증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딱 뚜렷하고 눈에 보이는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말도 잘 못하거나 눈 마주침 전혀 안 되거나 인지 발달하는 이런 것들 너무 현저히 늦고 이런 사람들만 자폐증이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지금은 그 범위를 많이 넓혀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증상이 핵심 증상이긴 하지만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엄마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조부모님들이 아니야, 야, 얘 아빠도 옛날에 늦었어, 말 늦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안심을 시켜주는 주변의 말이 당장은 좀 위안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공포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걸 조장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감입니다. 아이를 옆에서 가장 오래 보고 있는 사람은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봤을 때 엄마가 감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랑, 이렇게 말하시면은 저는 웬만하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엄마의 감을 얘기했을 때 어떤 과거의 틀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보는 사람들은 자꾸 괜찮다고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중에 늦게 말티일 거야. 또 혹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는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워낙 정보가 또 많은데 그 정보들이 사실은 조금 부정확한 경우들도 좀 있기도 해요. 또 부모 입장에선 사실 내 아이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잖아요.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혹시라도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심적으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좀 버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해도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하면서 계속 늦추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고등학생인데 그때서야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도 검사 날짜 자꾸 취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한다는 것이 아이에게 적절한 도움을 적시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낙인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에요. 사실 해야 되는 아이들의 수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더 적어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진단마저 받지 않거나 공식적인 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갔을 때도 얘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서 이제 개별반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나버렸어.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낙인이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그 이후의 삶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좀 의심된다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병원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아정신과 아니고 소아과여도 일단은 좋다 해요. 소아과에서 평가를 권한다, 심화평가를 권한다, 그러면 지체 없이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실 때 웬만하면은 소아정신과 병원이나 혹은 대학병원 정도 급에서 검사를 하시는 걸 권해요. 애매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영재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 영재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좀 정밀한 검사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병원에 바로 왔을 때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정확한 진단이고요. 그럼 이 진단이 왜 중요한가? 똑같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아이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언어가 잘 되는 자폐 스펙트럼인 아이도 있고요, 언어 발달이 굉장히 많이 지연된 자폐 스펙트럼 아이도 있고요, 불안이나 행동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있고,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단을 내린다는 건 이 아이에게 맞는 적합한 치료를 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크게 ABA 같은 행동 치료가 있어요. 아이의 반응성을 올리고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치료, 그리고 언어 치료.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많이 늦거나 화용 언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증진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사회성 훈련.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1대1 상황에서의 사회성을 높일 건지,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의 사회성을 높일 건지, 이런 치료들이 있고, 또 학교 가기 전 아이라면 조기 교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적응하는 훈련들 같은 것들을 해줄 수도 있고, 감각이 되게 예민한 아이들은 감각 통합 치료나 자조 기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아이들은 작업 치료,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들을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얼만큼 되고 있고 뭐가 또 좀 잘 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1, 2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생, 아무리 짧아도 수년 이상은 꾸준한 치료와 훈련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의 마음 관리, 이 긴 여정이 부모님들이 너무 지치지 않게 자신의 마음 돌보시고 의료진하고 좀 상의해 주시면 분명히 아이도 자기의 길을 잘 찾고 충분히 자기 잠재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렸을 때 나타나는 자폐 스펙트럼의 어떤 사인들, 그런 것들이 영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고 또 치료는 어떤 것들을 좀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의 감이 든다면 검사를 해보시거나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미루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적시에 개입하는 것이 아이의 향후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또 열심히 아이를 치료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이 여정들이 너무 지치지 않고 비관적인 생각하시지 않고 기대나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해 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힘든 게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이 있다면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